예, 안녕하십니까.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법제도 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승민입니다. 제가 법제도 분과 3년째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오프라인에서 발표 토론을 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 중계를 하는 형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저번까지는 온라인으로만 중계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뭐 가상융합경제다 보니까 온라인으로만 하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좀 더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오프라인에서 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이미 공지된 내용들을 보셨겠지만 웹툰 그리고 NFT 아이템이라는 아주 최근에 크게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주제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 법제도 분과에서는 다분히 조금은 추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오늘은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현재 법제도가 웹툰이라든가 게임과 같은 우리 가상융합 환경의 필수 요소일 수밖에 없는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생하게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그간의 저희 법제도 분과의 발표 토론과는 다르게 훨씬 더 현장감 있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두 분의 발표자를 이 분야에 아주 전문성을 갖고 계신 두 분을 어렵게 모셨고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리고요 토론자 두 분도 아주 어렵게 모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중한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발표는요, 가상융합 환경에서의 웹툰의 미래, 웹툰과 메타버스라는 부제로 손상민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상민 박사님은 행정법 박사님이신데요. 웹툰 스토리 작가이기도 하시고 작사가이시기도 하시고 현재 그래서 만화가협회에서 이사로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법과 그다음에 웹툰 관련된 이런 콘텐츠 업계 현실사의 가교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일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너무 길게 얘기하면 소중한 발표를 들을 시간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바로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손상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상민 이사입니다.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법학 박사이자 웹툰 산업의 창작자로서 다양한 시각에서 산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체적 시각에서 오늘의 주제인 웹툰의 미래에 대해서, 웹툰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 산업은 현재 IP 밸류 체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웹툰 오리지널 IP 또는 웹소설 IP로 형성된 웹툰을 플랫폼에서 서비스하면 원소스 멀티유즈의 다양한 매체물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IP 밸류 체인이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IP 밸류 체인의 원천은 원천 스토리인 IP, 즉 웹소설과 웹툰이며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보실 메타버스 역시 이러한 IP와 세계관의 조합이 이루어낸 새로운 세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웹툰의 또 하나의 특성은 문화예술이자 산업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적인 속성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적인 속성, 그리고 IT 산업이라는 속성이 빅뱅을 이루어서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웹툰 산업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웹툰 산업의 현황, 그리고 웹툰의 문화예술 및 산업적 특성, 그리고 웹툰 관련 법률과 정책을 간결하게 소개드리고 이후에 오늘의 메인 주제인 가상융합 환경과 웹툰, 그리고 웹툰과 메타버스의 사례 분석, 그리고 시사점에 이르기까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웹툰 산업의 현황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즈의 확산과 글로벌 산업 성장의 측면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시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네이버 웹툰, 그리고 현재 카카오 웹툰으로 바뀐 다음 웹툰이 2000년대 초반 런칭되면서 현재는 1조 5,660억 원 시장 규모로 대단히 크게 확장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과거 양사의 웹툰 플랫폼 설립 이전에도 온라인 연재가 존재해서 기존의 유저들을 웹툰의 세계로 끌어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신문의 웹툰 서비스가 이러한 웹툰 서비스의 저변을 넓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요 플랫폼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K-웹툰이 전 세계 독자와 만나는 글로벌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특히 영미권의 웹소설 웹툰 플랫폼을 인수하는 경쟁을 통해서 대단히 방대한 IP를 확보하는 인수 경쟁에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IP 확보를 통해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의 2차 저작물을 제작하는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글로벌 연재 플랫폼을 살펴보면 미국, 일본, 중국, 동남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의 유럽 시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특이할 점은 네이버가 미국 시장에 내년에 이제 증시 상장을 목표로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웹툰의 또 다른 특성 중에 하나는 현지 창작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선순환 구조의 인프라를 형성하고 다양한 컨텐츠를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네이버 웹툰의 특장점은 한국 네이버 웹툰 서비스의 도전 만화 서비스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다양한 예비 창작자들이 해당 서비스로 네이버 웹툰에서 데뷔하면서 신선한 다양한 작품들을 소개하고 네이버 웹툰 역시 단단한 사업 구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네이버 웹툰은 미국과 유럽에도 적용해서 현지에서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와 아마존, 애플 등도 이러한 웹툰 서비스에 뛰어들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주지의 사실은 미국 디지털 만화 판매는 아직도 전체 만화 시장의 8%에 불과하며 반면 한국 온라인 만화 매출은 출판 만화 매출의 약 2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한국의 온라인 만화 매출의 단지 성장 규모뿐만 아니라 노하우가 미국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한국 웹툰 진출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카카오나 라인만가뿐만 아니라 아마존, 애플 등에서도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 역시 한국의 키다리 스튜디오 그리고 레진 코믹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캐나즈를 통해서 콘텐츠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외부 인프라는 해외일 수 있으나 그 해외에 소스를 둘 수 있으나 컨텐츠는 한국의 소스를 많이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웹툰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데 교두보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석 작가의 문유라는 컨텐츠로 영화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규제와 IP 보호가 취약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한 유럽 시장의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매출 1위를 차지하고 피코마 또 한국 키다리 스튜디오의 델리툰이 선전하고 있고 후발주자로서 현지 프랑스 라이센싱 업체를 통해서 디즈니 웹툰 플랫폼도 런칭을 하였습니다. 네, 웹툰 시장은 국내의 경우에는 성장이 다소 둔화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요 원인이 추정되고 있지만 엔데믹으로 야외 활동이 증가한 점, 그리고 대중문화예술의 관점에서는 내용과 장르 획일화로 독자의 피로도가 증가한 점, 그리고 문화산업적 관점에서는 경쟁 심화로 물량 공세가 이어지면서 제작비 대비 개별 작품의 수익이 감소한 점, 그리고 문화산업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내의 불법 공유 웹툰 서비스가 창궐하는 점 등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성장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수 스튜디오나 플랫폼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슈퍼 IP의 원소스 멀티유즈 확장입니다. 예컨대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웹툰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매출이 폭발력이 있는지를 수치로 설명해 드리면 김영사 연매출의 10%가 그 하나의 IP인 전지적 독자 시점의 종이책 단행본입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슈퍼 IP의 성장률은 웹툰 시장의 성장 둔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웹툰의 문화예술 및 산업적 특성입니다. 굳이 이 오늘 메타버스 발제에서 이러한 구성 요소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메타버스 역시 결국 웹툰의 원소스 멀티유즈의 확장이고 그러한 원소스 멀티유즈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웹툰 IP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리부터 세계관까지 5가지의 요소는 그 메타버스의 각색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리바이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스토리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많이 분업화되어 있는 추세인데요. 노블 코믹스, 웹소설 원작의 웹툰의 강세로 각색 작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경우에는 메타버스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주요 소재입니다. 주동인물인 주인공, 그리고 적대자인 반동인물, 조연 등의 관계성을 그대로 메타버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과거의 사건인 전사를 통해서 그 주인공의 여러 가지 행동의 이유, 개연성 등을 독자들은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경우에는 주요 플롯에 따라 에피소드가 전개되고 상업적 코드가 가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의 경우에는 현대와 역사적 배경도 있지만 판타지 장르 인기에 힘입어 가상의 시공간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소개드릴 메타버스 네이버 제페토의 기기계계 같은 경우에는 공포 환경에서의 판타지
그 배경을 가상의 환경으로 설정해서 기존의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계관입니다. 단순한 개연성이 아닌 핍진성을 추구하게 되는데요. 예컨대 마블 코믹스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외계인들의 전투라든지 영화 스타워즈에서 은하제국과 제다이 간의 대립 구도는 실제 세계에서는 개연성을 찾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독자들에게 수용되고 환영받는 이유는 가상 세계관의 인과율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하였고 허구의 인물 관계 및 행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핍진성을 고도화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메타버스가 될 수 있는 IP 역시 이러한 세계관의 고도화, 입체화가 가능한 IP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장르입니다. 웹툰 같은 경우에는 현대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 또 동성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으로 장르화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에서 메타버스화된 웹소설 겸 웹툰의 경우에는 로맨스 판타지의 소재를 통해서 메타버스화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공포 판타지를 소재로 하고 있으며 무협이라는 장르 역시도 메타버스 세계관 안에서 충분히 개연성을 가지고 성립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웹툰의 산업적 특성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증된 웹소설 IP가 웹툰화되면서 제작 분량이 증가하고 플랫폼의 프로모션 영향력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홍보를 잘하면 매출이 급상승한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에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 비율이 45%에서 55%까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들이 프로모션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은 아니지만 프로모션 자체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작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 개인 작가 간의 팀 작업도 잔존하고 있으나 CP 업체의 분업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플랫폼 투자회사 자회사의 증가로 이어지고 웹소설과 웹툰 IP가 함께 보유되고 있는 추세로 또한 확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스토리, 작화, 채색, 후공정 파트로 분업화된 이러한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 안에서 다양하고 다수의 작가들이 모여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메타버스 시스템 안에서 이것을 각색할 때도 보다 입체적이고 구조화한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주지의 사실은 특히 AI의 활용면에 있어서 채색 파트에서 그러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I 컬러링은 아직 도입 과도기로 볼 수는 있으나 여러 가지 이러한 4단계 이상의 공정에서 가장 빨리 AI가 도입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채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노블 코믹스는 웹소설 원작의 웹툰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바로 웹소설이고 그것을 통해서 웹툰과 드라마가 이미 성공적으로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스 멀티유즈는 웹소설을 통해서 각색이 되어 웹툰 독자가 유입되고 원작 웹소설 매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사이클을 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 역시도 단순 메타버스 자체의 매출뿐만 아니라 기존 웹소설과 웹툰의 연쇄적인 매출 상승을 타겟팅하고 서비스되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웹소설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상상력의 제한이 덜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재일지라도 웹툰의 장르 다양화 문제가 일어나는 반면 웹툰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상상력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장르 획일성의 문제가 대두되는 반면 웹소설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상상의 폭이 넓고 따라서 독자들은 다양한 웹소설을 아직은 무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더욱 지금 1조 원 이상의 시장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웹툰이 메타버스화 된다는 것은 곧 웹소설이 메타버스화 된다는 것과 동일하며 이 성장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항상 웹툰 강의 때마다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넣어드린 것이고 결국에는 판권의 판매에 있어서도 수입은 천차만별이며 슈퍼 IP 여부 그리고 슈퍼스타 작가의 여부에 따라서 판권 수익은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위 러닝 개런티의 개념이 있지만 판권 계약 시에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안전하다는 인식은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판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진 것도 불과 수년 만의 일인데요. 역시 신과 함께 등의 다양한 그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요한 점은 각색입니다. 원소스 멀티유즈에 있어서 얼마나 기존 원천 IP를 해석하느냐 또 그 원천 IP의 중요한 이야기 구조를
메타버스 등의 원소스 멀티유즈의 새로운 매체물로 활성화하느냐에 따라서 작품의 성패 여부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 매체물의 성패 여부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네, 각색의 경우에도 웹소설의 웹툰화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지만 이 각색의 요소 역시 메타버스의 각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기에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소설이나 웹툰 원작을 리딩하는 경우 캐릭터를 중심으로 특성을 정리하게 됩니다. 특히 욕망, 목적, 결핍, 장단점을 기반으로 플롯을 추출해야 새로운 매체물로 변화하더라도 독자와 그리고 유저들의 몰입도와 공감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캐릭터 중심의 플롯을 추출하게 되고 다시 중요한 장면을 요약하며 글 콘티와 스토리보드 형태의 그림 콘티로 만들어서 새로운 매체물에 맞게 다시 각색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벌집 막내 아들의 컨텐츠 원소스 멀티유즈의 각색 예시를 들었습니다. 보시다시피 300여 화의 웹소설이 웹툰으로 이제 변환되는 순간 상당히 많이 압축적인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웹툰 같은 경우에는 1, 2, 3화에서 승부를 보지 않으면 독자들의 유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1, 2, 3화의 연출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한 연출 안에서 이제 재벌집 막내 아들도 2000년대에서 재벌집의 머슴처럼 살아가는 일생과 80년대에서 재벌 총수의 생일로 회귀하는 모습이 1화에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는 더 빠른 전개가 이루어져서 3화에 벌써 대학을 입학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빠른 전개와 속성은 특히 메타버스에서도 크게 중요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의 원천 IP에서 어떠한 포인트를 어떻게 뽑아내고 추출해서 독자들의, 유저들의 눈길을 끄느냐, 그것은 원작 독자들도 몰입할 수 있고 새로운 메타버스에서도 유저들이 몰입할 수 있는 공통의 지점을 성공적으로 추출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법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웹툰과 AI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이 선도적으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생소하실 수 있지만 만화계에서 화제가 된 것은 AI 자동화 중에 자동 눕기 따기입니다. 눕기 따기는 웹툰 속의 오브젝트를 배경과 분리하는 것인데요. 수치로 말씀드리면 한 명의 디자이너가, 한 명의 숙련된 디자이너가 눕기 따기를 하려면 2~3시간의 작업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AI 자동화의 경우에는 몇 번의 클릭만으로 몇 분 만에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상당한 속도와 효율성으로 많은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웹툰 AI의 개발은 현재는 이제 웹툰 불법 공유 추적 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그림체를 빅데이터로 학습하는 AI 저작권 관련해서는 독자들이나 창작자들의 아직 심리적인 저항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같은 경우에는 AI 저작권 관련 법령들이 정비되고 제도화되어야 그 다음에 기술적인 상용화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스테이블 디퓨전처럼 일종의 개인 작업 보조 도구로서 그 그림체의 기술적인 유출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AI 같은 경우에는 일부 창작자나 유관 교육기관이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웹툰 관련 법률과 정책은 간단하게 개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문화예술법 제도와 정책은 기본적으로 8길이 원칙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토로 현재 웹툰 관련 행정조직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3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 공무직에 계신 분들 통해서도 자주 듣는 이야기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이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다들 공유하고 있고 따라서 다양한 지원이 지금도 준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만화웹툰은 문화산업, 즉 엔터산업의 측면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글로벌 산업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문화예술은 문화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작자 지원과 권익 보호에도 중점을 두고 있으며 다소 아쉬운 지점은 IT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앞서 문화산업이나 문화예술적인 측면보다는 다소 그 강도가 약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되어야 될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지원 정책을 필두로 해서 각종 지원 사업, 만화 분야의 표준계약서, 그리고 거버넌스인 민관 협의체가 3면 구조로 또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만화 웹툰 정책의 개요입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산업 생태계 육성, 글로벌 경쟁력의 강화, 공정 상생 환경 조성을 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올 봄에 안타깝게도 유명을 달리하신 검정고무신 작가님의 그런 사건 이후로 정부에서 다양한 그 기관에 산재되어 있던 저작권 법률 지원에 대한 기능을 하나로 모아서 저작권 법률 지원 센터를 봄에 개설하였고, 현재 2,000명 규모의 창작자 중고 대학생 대상에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하는 등 공정 상생 환경 조성에 굉장히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진흥법의 웹툰의 정의가 곧 이제 며칠 후인 9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도 물론 디지털 만화의 개념이 있었지만 웹툰을 법제화함으로써 더 다양한 지원 정책과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웹툰 관련 법 정책은 국정과제 주요 실천 과제로도 현재 정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만화 분야 표준 계약서는 주된 계약서 6종 그리고 부수적인 계약서 4종으로 총 10종으로 이어져 있고 현재 2022년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하나마 조금 참여하고 있는데요. 산업 양상과 규모 변화를 반영하고 있고 구체화하고 다양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창작자와 기업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웹툰 자율규제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사로 소속된 한국만화가협회에서 맡아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개요를 소개드리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되면 자율규제위원과 플랫폼의 협약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피드백을 해서 의견을 조치하고 그 다음에 방송통신위원회에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입니다. 자율규제위원회에는 법조인부터 학계 또 창작 경험이 있으신 분까지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시각에서 자율규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웹툰은 문화예술 콘텐츠이자 산업의 콘텐츠라는 양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소 질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한 기계적인 어떠한 그 기준을 둘 수 없다는 것이 이런 자율규제위원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IT 부분에 다소나마 법 제도와 정책이 앞으로 더 많은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드렸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웹툰 표준 식별 체계가 현재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제가 소속된 문체부 웹툰 상생협의체에서는 작년에 협약문을 마련하고 독자적인 웹툰만의 UCI 식별번호를 개발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유통 데이터 체계와 면세 사업 품목 지정, 웹툰 아카이빙, 웹툰 저작권 신탁 관리 체계 도입 등 디지털 콘텐츠로서의 웹툰의 속성을 반영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지 정보와는 달리 기다리면 무료 프로모션이라든지 회차별 연재 유통 단위 그리고 고유 디지털 납본 등이 모두 반영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다양한 연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웹툰 상생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관협의체로서 문체부, 공정거래위원회, 네이버 웹툰, 카카오엔터 그리고 다양한 학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구성원들이 자문 형식으로 웹툰 법제도와 정책의 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논의는 현재 아직 설치 이전인 만화진흥위원회의 어떠한 그 전 단계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정을 해봅니다. 이러한 추정은 당연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전혀 아니고요. 저 개인의 소견임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만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만화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의 자문을 위한 어떠한 자문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만화진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영화진흥위원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예산 집행과 운용에 대한 어떤 권한이 있는 반면에 만진위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웹툰 상생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그러한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메인 주제인 가상융합 환경과 웹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원소스 멀티유즈의 사이클은 이러한 웹소설, 웹툰, 영상화, 메타버스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과 캐릭터, 플롯, 에피소드, 그리고 기존 독자의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 각색의 주요 역량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출력과 스토리 전개력입니다.
즉 연출, 스토리, 캐릭터 연구, 원작자의 의도 파악 등 다양한 부분의 작가적 역량이 필요하며 이것이 강화될수록 기존 독자층의 유입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상업적 성공의 성패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원작을 재해석하고 단순각색을 넘어서 웹툰화, 영상화, 게임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핍진성이 상당히 중요하며 즉 유저가 작품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플롯 등의 다양한 인과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정도는 세계관 설정이 체계적이고 이야기 전개가 세계관 규칙 내에서 짜임새 있을수록 수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메타버스만의 특징 안에 IP의 특성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가상융합 환경인 메타버스는 일종의 온라인 테마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만화와 결부된다면 디즈니랜드, 또 영화 콘텐츠와 결부하여 생각한다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으로 지식재산의 확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체험형 환경에서 글로벌 독자의 쌍방 참여가 중요한 목표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툰 세계관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요 등장인물 시점의 각색과 게임화 연출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리고 웹툰의 주요 요소인 세계관, 플롯, 캐릭터, 에피소드, 그리고 게임의 상업 코드, 메타버스의 다각적 이해가 요구되고 특히 원작의 여러 특성을 반영한 전달력이 요구됩니다. 또 하나의 특성은 소통과 체험이라는 점입니다. 유저 간의 소통과 체험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서 원작을 사랑했던 독자들의 몰입, 공감,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또 새로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 IP의 완성도와 매력도가 관건이고 메타버스의 기술적 완성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결국 원천 IP의 콘텐츠 완성도가 해당 메타버스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작 캐릭터와 이용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웹툰의 독자들은 캐릭터에 몰입하고 공감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대리 만족하는 그러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한 니즈, 심리들을 메타버스에 활용을 하려면 체험 만족도가 높은 캐릭터를 연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캐릭터와 에피소드가 다양한 옴니버스 플롯 구조의 IP가 유리하고 네이버 Z에서 처음 선보인 기기괴계라는 웹툰 역시 옴니버스 플롯 구조입니다. 즉 단일 플롯에서는 다양한 IP가 양적으로 누적되어야 마블처럼 IP 유니버스로 확장되기 때문에 마블처럼 수십 년간의 시간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옴니버스 구조에서는 그러한 노력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웹툰과 메타버스 사례, 네이버 제페토 기기계계 월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웹툰 IP 결합형 메타버스 경우에는 네이버 웹툰과 제페토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이용자 비중도 제페토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콜라보 사례 등도 IP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IP를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독자들의 유입을 통해서 제페토를 활성화하겠다는 보관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웹툰 IP 결합형 메타버스의 취지는 네이버 Z에서 이제 자료를 협조해 주셔서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웹툰 IP의 생태계 확장을 목표로 이용자의 능동적인 참여가 가능하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즉 보는 웹툰에서 체험하는 웹툰으로 이용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웹툰 세계관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팬 커뮤니티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기능인 피드를 통해 좋아하는 콘텐츠를 공유하고 가상세계인 월드에서 전 세계 이용자들과 함께 놀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팬 커뮤니티 형성은 곧 콘텐츠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또한 장점도 있습니다. 네, 기기괴계 같은 경우에는 IP 특성 맞춤형 개발에 매우 적합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스터리 호러 옴니버스로 매니아층을 확보할 수 있고 글로벌 누적 조회수 33억 뷰로 제페토의 기존 글로벌 유저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글로벌 플랫폼에서 7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작품성도 뛰어나서 이제 미국 만화계 오스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윌 아이즈너 어워즈 수상자도 그 창작의 계기가, 입문의 계기가 바로 기기계계라고 할 정도로 많은 매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슈퍼 IP입니다. 네, 인기 에피소드 같은 경우엔 성형수를 들 수 있는데요. 극장판 애니메이션과 해외 단편 드라마 등으로 이미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성형수를 통해 자기의 외모를 반죽해서 성형이 가능하고 간단한 시술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기를 끌어서 이게 약간
코믹한 어쩜 풍자 코드일 수 있는데 성형외과에 국한하지 않고 그래서 진흙처럼 미대 조속과에서도 작업 가능하다라는 설정 등을 넣어서 독자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결국에는 외모 지상주의의 비극과 이를 풍자하고 비판하는 작가의 시선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러한 슈퍼 IP 덕분에 기기계계에도 성형수 에피소드를 차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기기계계 월드는 웹툰 세계관을 재해석한 가상세계이고 체험존과 플레이존에서 높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즉 인터랙티브하게 경험하는 웹툰으로서 서바이벌 탈출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서 높은 몰입감을 느끼도록 체험하고 세계관을 재해석한 또 다른 가상세계 속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 4개월 동안 누적 방문 수가 50만 명에 이르는 등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네, 간략히 이 개요를 말씀드리면 체험존은 로비라고 해서 성형수, 러커, 마취형 등의 인기 에피소드 10여 개의 캐릭터들이 출몰해 기괴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또한 각 캐릭터가 제페토 스타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찾아보는 재미를 느낄 수 있고요. 플레이존에서는 서바이벌 게임을 해서 제한 시간에 탈출하는 그러한 게임을 하고 팀 플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협동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이용자들과 순위 경쟁이 가능한 소셜 게임으로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제페토는 오픈 이벤트를 통해서 생존 신고 인증샷이라든지 럭커와 함께 춤을 챌린지를 통해 기존의 웹툰 독자들이 혼자서만 감상했던 개인 콘텐츠의 활용을 넘어서서 집단 콘텐츠의 감상으로 그 세계관을 확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기기계계 월드의 화면입니다. 보시다시피 그 세계관을 좀 음울하고 또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적용해서 잘 구성했다고 볼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형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웹툰 IP 기기계계에서는 옴니버스 에피소드가 100여 개입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안에서 10여 개 캐릭터를 출연했다는 건 가장 인기 있는 캐릭터를 등장시켰기 때문에 몰입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원천 IP의 웹툰 대사를 그대로 생성하는 것도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하나의 지점입니다. 플레이존 게임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기존 게임의 요소가 결합이 되어서 다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고 독자들이 작품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이 상당히 밝아졌는데요. 이제 2차적인 두 번째 작품으로는 비스티 메이커 월드라고 해서 곱게 키웠더니 짐승이라는 로맨스 판타지물이 기기계계 이후에 차기 웹툰 메타버스로 선보였습니다. 펫 육성형 월드라는 모토로 글로벌 10대 유저를 공략하고 있는데요. 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곱게 키웠더니 짐승 자체가 고양이를 주운 줄 알았는데 사실은 보고 나니 흑표범 신수 신성한 동물인 에이몬이었고 그 에이몬이 변신해서 멋진 남성이 되었다라는 전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맨스 판타지의 전개는 펫 육성이라는 컨텐츠와 결합을 해서 독자들의 몰입도를 높이는 장치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즉 황녀와 신수 흑표범의 사랑과 성장을 다룬 로맨스 판타지이고 인간과 대립하던 신수가 화합을 이루는 서사이기 때문에 특히 1020 여성 독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모았고 글로벌 장르 10위 내에 랭크한 슈퍼 IP입니다. 이는 기존 제페토 이용자 특성에 부합하는데요. 10대 이하 여성 유저 비율이 70%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인 컨텐츠의 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기기계계 같은 경우에는 공포 체험을 하고 방탈출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비스티 메이커 월드 같은 경우에는 그 유저들을 고려하고 컨텐츠 본연의 IP 속성을 고려해서 펫을 육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기자기한 모습 그리고 로맨스 판타지 특유의 아이템을 결합하고 컬러도 상당히 이 색감도 신경을 써서 유저들의 몰입을 이제 이끌고 있습니다. 그 보상 역시도 황실 코스튬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작품과 연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Z에 따르면 네이버 웹툰과 메타버스의 결합은 웹툰 IP, 월드 제작 노하우 기술력의 결합입니다. 따라서 최종 목표는 테마파크 디즈니 월드처럼 다양한 웹툰 IP를 동시에 체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이를 통해서 웹툰 IP 생태계 확장의 새 지평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메타버스 하나의 성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원소스 멀티 유즈의 큰 선순환 구조 안에서 웹툰 IP의 생태계 확장이라는 주 목적을 두고 메타버스 콘텐츠를 결합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의 앞으로의 그 미래 웹툰과의 결합 역시 웹툰 IP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의 의상이나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점점 더 그 콘텐츠를 단지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험하고 형성하는 그 아이템을 구조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의 수익 구조 다각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기존의 원고료나 매출을 떠나서 PPL 광고 수익, 머천다이징 굿즈 판매, 원소스 멀티유즈 확장의 한 일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포브스에서는 이렇게 네이버 웹툰이 창작자를 사로잡은 비결을 다양하게 분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창작자의 수익 창출을 돕는 창작자 친화적 생태계와 IP 비즈니스가 이러한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의 확장으로 테마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확장성, 범유성, 지속성의 과제가 있습니다. 즉, 원천 IP를 모르는 일반 사용자들도 체험 자체로 재미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의 기술적 특수성의 극대화, 새롭고 독특한 체험, 초시간성과 초공간성의 특성을 강화한 글로벌 테마파크화가 주된 목표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디즈니랜드의 캐릭터 올라프는 보시기만 해도 바로 눈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겨울을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 시도가 가능하고 당연히 일반인들도 몰입할 수 있습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경우 진격의 거인의 비주얼적인 속성만 보더라도 IP를 모르는 사용자가 탈출 등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괴계 역시 이러한 속성이 가능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매출의 선순환입니다. 즉, 웹툰 메타버스의 체험이 타 원소스 멀티유즈의 성공 사례처럼 원천 IP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매출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점입니다. 즉, 이미 연재가 종료된 기기 괴계라는 IP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바로 관건이고요. 예컨대 넷플릭스의 마스크걸은 연재가 종료된 웹툰 마스크걸의 매출을 동반 상승시키고 있는 성공 사례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메타버스도 이뤄낼 수 있는가가 결국에 지속적인 웹툰 메타버스가 선보일 수 있는 동력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법제도와 정책입니다. 신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조응하는 웹툰 관련 법률 및 정책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 문화예술 요소와 기존 문화산업의 만화웹툰 산업의 유형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엔터테인먼트 및 CT 개념으로 접근해서 엔터 산업과 IT 산업의 요소의 비중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 체계의 다변화가 필요합니다. 만화산업 육성 중장기 정책의 수립 과정부터 AI와 메타버스 등의 신기술 분야의 비중 강화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현재 중장기 정책의 자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AI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는 미진해서 저 또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버넌스 구성원 다양화입니다. 민관 협의 과정에서 IT 전문가의 비중 강화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문체부 공정위, 유수 플랫폼 창작자, CP기업, 학계, 법조계 등의 구성원이 있는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플랫폼 전문 개발자 등의 IT 전문가를 보완하는 새로운 협의 체계의 구축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손창민 박사님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는 내용인데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제가 다음 기회에 다른 라운드테이블이라든가 다른 장소에서 또 따로 한번 요청드려서 길게 한번 듣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아니면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별도로 인터뷰를 해야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다음은 토론으로요. 권은정 박사님, 키스계 권은정 박사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지금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아있지는 않기 때문에 먼저 토론 부탁드리고, 사실 이제 우리 발표자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뭔가 토론할 이슈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회자니까 일단 좀 참고, 그리고 참고로 우리 발표자께서 프랑스 영화법이죠 아마? 그 책의 저자십니다. 그러니까 발표자의 생각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책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책 광고했고요. 우리 권 박사님 토론 바로 이어서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론을 맡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은정입니다. 사실 고백부터 하자면 저의 만화 인생이
네, 종이 만화책에서 멈춰서 지금 일시정지 상태에 있고 웹툰을 구독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그 웹툰, 메타버스, 특히나 메타버스를 접목한 웹툰은 문외한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연구 중에 메타버스 관련된 정책, 법제도 연구가 있어서 아마 불러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오늘 공부한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히 코멘트를 드리기보다는 궁금한 부분들 몇 가지 여쭙는 것으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귀하게 모신 우리 손 박사님께서는 직접 웹툰의 스토리를 만드시는 작가님이시기도 하셔서 크리에이터 관점에서 이 웹툰 산업을 바라보시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법제도나 정책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그런 폭넓은 관점에서 이 웹툰 시장을 바라보신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메타버스 연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 몇 분을 모시고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그때 뵀을 때 상당히 잘 나가시는 유명하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현업에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고충과 고민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그런 보이지 않는 겉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쭙는 자리로 알고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웹툰과 관련해서는 익히 아시는 대로 최근에 만화진흥법에서 그 정의를 이제 법으로 명시적으로 정의를 두면서 기존의 웹툰계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작업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작가가 열의에 있는 것을 좀 보완하는 취지에서 이제 개정이 이루어졌다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실제로 이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웹툰 업계에서 여러 애로점들이 있겠지만 이후에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이나 기술 인프라 등을 활용한다면 이게 웹툰 작가의 입장에서는 더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애로점을 더하는 것인지가 좀 사실 궁금합니다. 직접적으로 제작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이 메타버스가 조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 실제로 수익을 더 올리는데 좀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말씀해 주신 IP 인정하는 측면에서도 저작권을 그 시장을 실제로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지가 조금 저는 의문이 들어서 이제 여쭙게 되는데요. 긍정적인 전망을 물론 하고 싶습니다만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수익의 집중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그 근로 계약, 그 제작 공급 계약의 과정에서 불공정이나 정보 비대칭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존의 작가 중심의 웹툰 콘텐츠가 이런 플랫폼 중심의 메타버스를 접목한 웹툰으로 또 이제 하나의 더 시장을 형성하게 됐을 때 오히려 그 기존 시장의 좀 수익 구조가 재편되는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되는 우려도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하시지는 않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실제로 AI 툴을 활용하면서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셨다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물론 AI 기술도 툴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 수월해지는 측면 이면에 이런 새로운 툴을 활용해야 하는 그런 리터러시라고 해야 되나요? 역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새로운 역량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히려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더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은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또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재권하고 관련해서도 이 메타버스 환경이 더해지는 것이 결론부에서 언급하셨듯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사실 실제로 지금 AI하고 관련해서도 인간의 창조성이 기여하는 바가 비중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저작권의 그런 인정 비중도 그 인공지능 시스템과 나눠 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게 혹시 메타버스와 결부됐을 때 어떤 우려나 아니면 긍정적인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제페토의 해외 유저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것, 그리고 K 컨텐츠의 그 강력한 힘이 이런 웹툰에서도 있다는 것을 처음 이제 접했던 부분이어서 혹시 이런 작업을 하시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글로벌 유저를 유치하기 위한 뭐 특별한 노력이 실제로 우리 그 작가들 간에 공유된 그런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사실 그 부분이 좀 놀라워서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또 이제 질문이 많습니다만 끝으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은 저희 기존의 뭐 웹툰뿐만이 아니라 게임물이나 영상물에 이제 적용되는 등급 분류 표시 제도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기기괴괴 월드만 해도 저조차도 소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정도의 그런 컨텐츠의 성격이 있는데 이런 등급 분류 지금 최근에 영화법에서 도입된 뭐 자체 등급 분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장돼서 이런 웹툰 또는 메타버스를 접목한 웹툰에도 실효적으로 조금 적용이 될 수 있을지 효과성을 가질 수 있을지 그게 조금 궁금한데요. 그 부분이 실제로 이후에 이런 뭐 영상물이나 게임물을 분류할 때 지금 메타버스가 접목된 웹툰은 어디까지나 이제 만화 의 일종으로 그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다뤄질 텐데 혹시나 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애니메이션 영화와 그 접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4D 애니메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소통형, 체험형이 충분히 가능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4D 애니메이션 영화라든지 뭐 이런 영상물의 일종 만화물과 그와 달리 이런 웹툰으로서의 만화가 어떤 본질적인 차이를 갖는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앞으로는 그 경계가 과연 있을 수 있을지 융합이 더해지면서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작가 아님으로서 어떤 고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한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회자가 잠깐 이제 그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우리 권 박사가 준비를 많이 안 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죠. 이게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 공부 다 해놓고 전날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라고 하는 이 엄살.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아야 될 가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지금 자리 배치가 참 묘하게 그 이쪽에는 이제 검티티한 양복을 입은 남자 3명이 앉아 있고 저 반대편에는 화사하신 두 분이 있어서 저희 이쪽 사이드가 이제 기기괴괴, 이제 저쪽 사이드가 이제 그 아까 곱게 키웠더니 짐승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 묘한 그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 그래서 우리 화면이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말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질문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우리 박사님께서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 될 의무는 없으시고 그 중에 본인이 필요하다 혹은 꼭 이것만큼은 설명하고 싶다라는 것 위주로 답변을 하시고 이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포럼 법제도문과에서 그 우리 발표자께서 미처 답하지 못하신 부분은 사회자가 다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 평소 존경하는 선배님 권은정 박사님의 귀한 고견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제 짧게 말씀을 우선 서두에 드리면 제가 최근 인상 깊게 보았던 인터뷰가 그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관계자의 인터뷰를 본 바가 있습니다. 유튜브적인 속성은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진입장벽의 자유로움. 그렇지만 넷플릭스의 속성이라는 건 그 과정에서 진입은 할 수 있지만 콘텐츠가 선정된 콘텐츠만 우수한 콘텐츠가 결국에 선보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특성, 그 두 가지 양면적인 속성을 이야기해 주었고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네이버 웹툰의 캔버스라든지 한국 네이버 웹툰의 도전 만화 등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작자 생태계를 조성하지만 그 안에서 선정된 슈퍼 IP가 결국에는 원소스 멀티유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웹툰 작가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기존의 작업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약간의 비대칭적인 속성,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수익 집중화 현상이 고도화될 수 있다는 점이 맞습니다.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택된 원소스 멀티유즈로 메타버스를 선보이는 것 자체가 글로벌 IP여야 하고 기존에 이미 안정된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야지만 메타버스로 이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플랫폼 중심으로 개편되는가 아닌가라는 우려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이미 사실상 플랫폼이 유통의 중심이 된 부분이 있고 과거 이제 음반 시장과 비교해봐도 피지컬 음반이 디지털 음원으로 바뀌면서 멜론 중심의 유통체계가 성립이 된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달리 생각하면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그 네이버 웹툰의 속성상 또 다른 콘텐츠 웹툰 그 플랫폼의 속성상 도전해서 슈퍼 IP를 만들 수 있다면 전 세계 작가 원소스 멀티유즈로 선보일 수 있다는 전 세계 독자에게 선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종이책 출판 만화 시장과는 또 다른 가능성의 세계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AI 툴 활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스토리 작가라서 아직은 저가 직접 활용은 못 해봤지만 컬러링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도모하는 보조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또한 네이버 웹툰에서 네이버 웹툰 소속 작가에게 아마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역량이 물론 필요하지만 이게 사실은 아까 스테이블 디퓨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오픈소스 AI라도 그 하드웨어 사양에 따라서 산출물의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은 하드웨어를 쓸 수 있냐라는 격차도 있고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절약되는 것도 맞지만 창작자님들과 독자들의 심리적 저항감도 아직 여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면 결국에 사장되는 지식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의 활용은 역시 시장에 맡겨져 있다. 현재 그런 상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중학생들 경우에는 학교 방과후 수업 등에서 이미 AI를 활용하는 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5년, 10년 후에는 또 시장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UGC 같이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 같은 경우에 사적 이용에 한해서는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업적 판매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이템을 만들고 그걸 새롭게 조합해서 부착하는 순간 2차 저작물이 되는 건 맞지만 메타버스 안에서는 그것이 자유로운 놀이가 될 수 있고 다만 외부에서 그것으로 무슨 봉제 인형을 만든다거나 스티커를 만들어서 판매한다거나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작가의 지재권 같은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그 대형 플랫폼에서 어떠한 계약 조건으로 또한 어떠한 약관으로 형성하느냐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페토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유저의 유치 노력이 상당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오래된 격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다르면서도 몰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성장담을 요구하는 작가, 그 독자들의 그런 요구가 있기 때문에 한국적인 것을 마음껏 펼쳐도 특히 신과 함께 같은 경우에 글로벌 시장에서도 환영받았듯이 마음껏 한국적인 스토리를 펼치는 게 오히려 IP 세계에서는 독특함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됐던 연수익 100억 원의 작가, 뭐 웹툰 작가 이런 분들이 등장하는 것도 뭐 또 어떤 분은 뭐 1000억 원의 건물주가 되셨다라는 것도 봤는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국내 시장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종합된 글로벌 시장의 어떤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등급 분류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점은 굉장히 이제 예민한 부분이지만 말씀드리면 개인 소견이지만 결국 소비자가 외면하는 콘텐츠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성이나 폭력성이 과도하면 오히려 상업적 측면에서는 네거티브한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간 분포표를 그리면 중간 지점이 항상 그 평균 지점이 항상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절한 수준의 그 등급의 요소를 가진 컨텐츠가 매출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지나친 선정성과 폭력성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위 말해서 제작비와 그 수익 간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했을 때 너무나 그 소비자가 적어지면 결국엔 콘텐츠 업자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다소 이제 뭐 예를 들면 중학생 관람가 정도? 네, 그리고 전체 관람가가 아무래도 수익이 가장 높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그 차이를 보면
죄송합니다. 유저 독자층의 선호도 차이를 들 수 있고 결국에는 시장의 반응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예술적이며 상업적인 콘텐츠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웹툰의 속성이기 때문에 기존 애니메이션 영화를 관람하시는 분들과 웹툰의 소비 독자들은 여기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심리적인 수용도나 또한 관심도 그리고 관심 있는 소재 또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어떤 콘텐츠의 형태가 다소나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유저들의 독자들의 차이를 들 수 있고 다만 그 두 요소가 시너지를 내면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4D 애니메이션과 웹툰 메타버스는 분명히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장점은 흡수하고 또 시행착오는 서로 구별해서 서로가 윈윈하는 컨텐츠 시장의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큰 차이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플랫폼에서 유통망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선보인 성공적인 IP라는 점입니다. 이런 기존 독자의 확보는 달리 말하면 기존 독자를 어느 정도 의식하는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장점이자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차이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충분한 답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시간 관계상 우리 권은정 박사님 좀 더 궁금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은 참아주시고 사석에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그 이제 다음 자연스럽게 2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추가적인 플로터 유튜브 상에 올라온 질문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웹툰 산업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기존의 우리나라 규제 중에 콘텐츠 규제 중에 만화 규제가 가장 없어요. 약하고. 네. 그래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래서 고도 성장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우리가 곧바로 이 주제로 가면서 이에 관한 좀 가슴 아픈 이제 업계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애초부터 바다 이야기 사태가 특히 계기가 되어서 애초부터 강력한 규제의 대상으로 시작한 게임과 규제가 없이 시작한 웹툰이 이제 어느 정도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한 지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걱정도 많고 우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초에 디즈니 유니버셜 스튜디오 미국에 있는 곳을 다 다녀왔는데요.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장 가시화되고 극대화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물리적 기술들 같은 것은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우리나라가 못할 바는 하나도 없는데 IP 라이트이 없는 거죠. 그리고 각종의 규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제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는 제가 잠깐 책 광고를 하면 저희 메타버스 학업을 참조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권 박사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이제 애니메이션과 웹툰의 경계를 물으셨어요. 애니메이션 영화하고. 근데 이게 우리의 규제 체계상으로는 아마 그런 인터랙티브 웹툰이 애니메이션 영화로 취급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아마 게임으로 취급되거나 아니거나 일 거예요. 네, 이것이 게임으로 취급되는 순간 이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인터랙티브한 속성이 있다라면 그것을 오락적인 속성으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게임법과 영화산업법의 관계가 영상물 중에서 게임물인 경우에는 게임법이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규제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이런 웹툰, 인터랙티브 웹툰 영역에 대해서 게임 규제가 함부로 들어와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것인데 점점 현실화되면서 좀 걱정스러운 바가 없지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자율규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원래 등급분류 제도 자체가 영화의 자율규제, 영화 등급분류가 시초입니다. 그 당시에 전미영화협회에서 영화라는 것이 세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발생했던 각종 특히 부모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헤이 코드를 만들고 영화 제작 강령이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급분류라는 것을 도입한 것이 전 세계 콘텐츠 등급분류의 시초인데요. 그때 전형적인 시장의 논리로 했고요. 아까 손 박사님 얘기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모의 가이드를 위해서 만든 것이 등급분류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느 정도면 우리 아이에게 이것을 보여줄 수 있고 보여줄 수 없고를 결정하라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콘텐츠는 어차피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다. 그래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콘텐츠는 영화협회에서 유통시켜주지 않겠다라는 형태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등급분류 제도의 시작인데 우리는 굉장히 이 국가 주도의 상영 허가, 검열, 심의 이쪽에서 완화되는 형태로 오다 보니까 등급분류가 여전히 국가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허가로서 인식이 되는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툰이 가만히 놔둬도 시장이 이렇게 알아서 자율규제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드문
자율규제의 성공 모델입니다. 그래서 잘 살려서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은 임팩트를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멘트는 이 정도로 저 시간을 너무 많이 쓴 것 같네요. 자, 우리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상당히 예민한 이슈이기도 하고 핫 이슈이기도 한데요. 우리 그 전문가신 그 김현장의 김영준 변호사님을 제가 힘들게 모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행 그 우리 게임 산업법의 그 경품 관련된 또 사행성 관련된 규제 체계 이런 것들이 어떠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현재 어떤 문제를 그리고 어떤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건데요. 근데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내용이 뭐 특정 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내용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P2E, 특히 P2E 게임을 서비스하는 그런 특정 업체를 마치 우리가 옹호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든 것으로 오해하실 여지가 있어서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자리에서는 그냥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자입니다. 그리고 아직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어떤 그 이 부분에 관한 법제도가 지금 확정적으로 고착된 것도 아니고 또 이에 관한 논의는 사실은 그런 특정 업체에 관련된 이야기 이전에도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제가 진짜로 그 아무런 그 업체와의 컨택이 없고 아무런 것도 없어요. 제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만 이런 이슈라고 해서 우리가 법제도의 한 중요한 부분인데 논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공론의 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서 제가 어렵게 발표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발표자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 어떤 편향적인 그런 바이애스를 갖고 지켜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야는 하여튼 요새 여론에 하도 민감해서 제가 미리 이렇게 사전에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발표자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메타버스,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에 관한 업무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게임이나 기타 이제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관한 업무들을 주로 다수 수행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판결이 난 그 블록체인 게임에 관한 그런 사건들도 이제 소송 대리인으로서 이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여태까지 이제 경험한 자문과 그리고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NFT 아이템에 대한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법적 검토 견해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이제 개념과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NFT 게임 아이템의 법적 이슈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규제 방향에 관한 저의 생각을 공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FT의 게임 및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는 저희가 이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으로도 말 그대로 Non-Fungible 토큰입니다. 그래서 2021년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인 FATF에서 내놓은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NFT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NFT는 이제 디지털 애셋인데 그 중에 이제 유니크한 것이고 교환되고 상호 교환되지는 않는 것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실무상으로는 주로 이제 수집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디지털 애셋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그 유럽연합에서 최초의 암호자산 기본법으로서 이제 제정이 된 미카에 의하면은 NFT가 마찬가지로 유니크하고 그다음에 펑저블하지 않은 것, 즉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 두 개의 그 데피니션에 따르면은 NFT는 고유하고 그 대체 가능하지 않은 것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그 데피니션은 사실 금융 규제 쪽에서 나온 이제 데피니션이고 주로 이제 일반적인 가상자산, 일반적인 암호화폐와 이제 구별을 하는 차원에서 나오게 된 데피니션이고요. 좀 더 이제 기술을 반영해서 일반적으로 정의한 개념을 보면 저희 세 번째 그 연세대 김시호 교수님께서 정의해 주신 내용인데요. NFT란 그 이더리움이라는 블록체인에서 사용하는 그 ERC71이라는 이더리움 스탠다드 기반의 그 블록체인을 적용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에 대체 불가하며 여러 차례 거래 이후에도
고유 식별 코드가 변하지 않고 식별될 수 있도록 콘텐츠의 고유 아이디와 메타데이터 정보를 할당하는 기술이라고 개념화하셨습니다. 이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ERC71 스탠다드를 사용했다는 점, 그리고 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고유 아이디와 메타데이터 정보를 할당했다는 점이 중요한 개념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NFT의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할 때 가장 설명하기 쉬운 방법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암호화폐와 뭐가 다르냐라는 점에서 접근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비트코인과 같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을 NFT랑 비교해서 부를 때는 이제 펑저블 토큰이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줄여서 이제 F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FT는 만약에 이게 이더리움에서 이제 발행이 될 경우에 ERC20이라는 토큰 스탠다드를 따라서 발행되는 경우가 전형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RC71이라는 이더리움의 스탠다드를 바탕으로 발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보면은 여기 중간에 제가 그 코드를 발췌해 놨는데요. 트랜스퍼 코드입니다. 결국에는 이 토큰을 이전할 때에 관련된 이제 코드인데 그 위에 FT를 먼저 보시면 특정한 어드레스에서 다른 어드레스로 그 밸류 몇 개를 보낸다라는 정도만 알면 이 펑저블 토큰은 이전이 됩니다. 어떤 지갑 주소에서 다른 이 지갑 주소로 이 펑저블 토큰 몇 개를 보낸다. 근데 이제 NFT 같은 경우에 그 이전되는 코드를 보면은 특정 주소에서 이제 다른 지갑 주소로 이전하는 건 똑같은데 그 밸류 대신에 토큰 아이디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특정한 그 NFT에 부여되어 있는 아이덴티피케이션, 토큰 아이디가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FT와 NFT의 그 핵심적인 차이가 드러나는데 FT는 다수의 그 FT가 동질적인 것이고 하나의 비트코인은 다른 비트코인과 동일한 거기 때문에 개수가 중요한 거고 NFT는 그 하나하나가 아이덴티피케이션이 있고 그 고유 식별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가 중요해서 더 이상 이제 밸류를 따지지 않고 그 토큰 아이디를 따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이제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비교를 해보면 NFT와 이제 펑저블 토큰의 공통점은 둘 다 블록체인 상에서 이제 토큰으로서 발행이 되고 이전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NFT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이제 블록체인의 그 특성들을 공유를 합니다. 반면에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체 가능하고요. 그리고 동질적입니다. 제가 가진 비트코인과 다른 사람이 가진 비트코인은 동일합니다. 반면에 NFT 같은 경우에는 하나하나가 이제 대체 불가능하고 그 하나하나의 NFT 간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구별이 가능한 이유는 이 토큰 아이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이제 특징들이 파생이 되는데요. 다시 이제 FT의 특징부터 보면은 당연하게도 이제 모든 FT가 같은 종류의 FT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제 비트코인과 다른 사람의 비트코인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 가치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NFT별로 그 희소성이나 기타 특성에 따라 그 NFT의 가치가 이제 변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F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트코인이 어떤 디지털 콘텐츠와 링크가 되어 있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NFT는 그 구조상 디지털 콘텐츠와 이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이제 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그 오더북 방식으로 이제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마치 주식처럼 그렇기 때문에 아주 유통성이 높고요. 반면에 NFT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별 하나하나 재산별로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처럼 마치 거래가 되죠. 그리고 FT 같은 경우에는 그 화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죠. 반면에 NFT 같은 경우에는 그런 화폐적인 성격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고요. 원칙적으로는 그 하나하나가 이제 상품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 재화나 서비스, 재화 쪽에 이제 가깝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NFT와 FT의 개념에 대해서 비교해 봤는데요.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NFT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NFT의 구조를 보면은 그림이 다소 어렵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NFT의 스마트 컨트랙트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되어 있는 정보이고요.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안에는 그 현재 NFT 보유자의 지갑 주소, 그리고 관련된 이제 저작권 같은 권리 내용, 그리고 이제 그 NFT의 그 원본 디지털 콘텐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경로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 보관 주소 등이 이제 코딩이 되어서 블록체인에 직접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NFT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그 메타데이터 보관 주소를 타고 들어가면은 NFT 메타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이 NFT 메타데이터에는 그 원본 디지털 콘텐츠의 뭐 간략한 제목이나 설명, 그리고 생산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미디어 데이터가 실제로 저장되어 있는 인터넷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NFT 미디어 데이터인데요. 저희가 디지털 콘텐츠 데이터, 원본 데이터, 미디어 데이터 다 이렇게 통용해서 부르는데, 그 원본 디지털 콘텐츠 자체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로 이제 용량이 크기 때문에 그 IPFS 같은 이제 외부 저장 매체에 보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로 한번 보면 NFT 중에 가장 유명한 이제 NFT가 이제 BAYC라는 NFT가 있는데요. 그 제가 이거 실제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캡처를 한 건데요. 그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에 있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이제 이더스캔이라는 익스플로러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 보시면은 이 BAYC의 토큰 컨트랙트가 나와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밑에 빨간색 부분을 보시면 그 토큰 URL을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BAYC 중에 뭐 많은 NFT가 있을 텐데, 이 BAYC 콜렉션 중에 많은 NFT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1번 뭐 토큰아이티를 갖고 있는 거를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고요. 검색을 하면은 이제 특정한 토큰 URL 그 사이트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갖고 들어가 보면 이런 그 해당 NFT의 메타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메타데이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NFT의 간단한 특징과, 그리고 그 원본 디지털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링크가 나오는데요.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친 부분이 원본 디지털 컨텐츠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그 주소로 다시 또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BAYC 그 NFT의 실제 디지털 원본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원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오른쪽 클릭해서 다운로드도 받을 수 있고 뭐 복제도 가능하고 합니다. 그래서 NFT의 구조가 아까와 같이 되어 있다는 점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NFT가 그럼 메타버스에서 어떻게 쓰이냐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수 있는데, 그 뭐 실제 사례가 다양하게 많겠습니다만, 뭐 가장 유명한 사례 중 하나가 이제 더 샌드박스인데요. 이 더 샌드박스라는 이제 메타버스 속에서 그 NFT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이 더 샌드박스라는 가상 세계의 그 땅들이 NFT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땅 위에 이제 걸어 다니고 유저들이 이제 컨트롤하는 그 아바타들이 있는데, 그 아바타들이 착용하는 각종 뭐 의상이라든가 뭐 기타 아이템들이 이제 NFT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땅이나 아바타의 아이템 같은 경우에 모두 이제 그 더 샌드박스에서 제공하는 그 NFT 마켓플레이스에서 별도로 이제 거래가 가능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서 NFT를 그럼 왜 활용하냐라는 점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았습니다. 일단은 그 NFT 아이템에 대한 그 소유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제가 큰 따옴표를 붙여놓은 이유는 사실 그 NFT가 민법상 소유권의 대상이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니라는 견해가 좀 더 다수설적인 견해로 알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 하급심 판결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민법의 그 소유권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일상에서 생각하는 그 소유의 개념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제 큰 따옴표를 붙여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 NFT 아이템에 대한 소유 증명이 하나의 큰 이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더 샌드박스에서의 그 랜드나 아니면 아바타의 아이템이 누가 소유하고 있는지를 블록체인에 이제 기록을 해서 누구나 이제 그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일종의 블록체인이 이제 등기부 역할을 하는 거고, 이 NFT가 디지털 자산의 권리증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 덕분에 이제 블록체인의 그 특성들을 이제 긍정적인 특성들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내 아이템을 블록체인에 기록을 함으로써 서비스의 뭐 오류나 해킹이나 또는 이제 데이터 위변조 등에 대한 우려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용자가 아이템을 안정적으로 소유할 수 있게끔 하게 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장점은 거래 편리성, 안정성, 투명성인데요. 기존의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거래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제 위변조도 되고 뭐 복제도 쉽고 이런 측면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비교적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위변조가 어려운 방식으로 이제 거래가 가능해지고 또 이제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이 되다 보니까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제 공개가 되고 이런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메타버스가 이제 가상세계로서 이제 특정한 그 법 주체가 이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그 가상세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이제 탈중앙화 메타버스라고 칭해 보겠습니다. 즉 중앙화된 주체가 없이 이제 운영되는 그런 메타버스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메타버스를 이제 지향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 샌드박스나 뭐 디센트럴랜드 뭐 이런 메타버스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NFT를 중앙화된 그 주체 없이 누군가 소유할 수 있게끔 각 이용자들이 자신이 소유할 수 있게끔 그리고 거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그 인프라로서 작용하는 게 이제 NFT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타버스를 언급을 할 때 NFT가 자주 언급이 되고 그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NFT에 대한 개관이었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NFT에 대한 법적 이슈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법적 이슈는 제가 그 다양한 법적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그 NFT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법적 이슈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금융규제 차원에서 적용이 되는 가상자산 규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특유하게 더 문제가 되는 그 게임 규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첫째로는 그 가상자산 규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NFT가 그 가상자산 규제를 받으려면 그 출발점은 가상자산에 해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입장에 의하면은 그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는 해당하지 않고 다만 예외적으로 개별적인 특성에 비춰봤을 때 결제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면 가상자산에 해당해서 자금세탁 방지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FATF의 입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실 NFT에 대해서 가상자산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의 마스가 2022년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마스는 현재 NFT를 규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NFT의 특성을 비춰봤을 때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이제 규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공개한 바 있고요. 올해 이제 발표가 된 그 유럽연합의 암호자산 기본법인 미카에서도 그 NFT는 원칙적으로 이 미카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가상자산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하는 법률이 특정금융정보법인데요. 이 특정금융정보법은 자금세탁방지법입니다. 즉 현재까지는 가상자산을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만 그 자금세탁방지법에서 규제를 해온 건데요. 그 자금세탁방지법인 특정금융정보법에 있는 가상자산 정의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넓게 되어 있어서 NFT가 포함된다고 해석될 만한 여지도 있었습니다만 그 금융위원회가 2021년에 이제 입장을 밝힌 바에 따르면
FATF 가이드라인의 입장처럼 일반적으로 NFT는 그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개별 사안별로 결제 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2024년에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있는데요. 이제 이 가상자산 기본법의 1단계 입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투자자 자산을 보호하고 또 가상자산에 관한 내부자 거래나 시세 조정 등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법률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가상자산의 정의가 앞에 그 특정금융정보법과 이제 동일합니다. 두 개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동일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NFT에 대한 기존 입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할지 안 해당할지는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상자산 규제를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이제 뭐 국제적인 스탠다드이고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입장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럼 언제 적용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신데요. 일단은 적용되는 경우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FT가 결제 수단이나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게 자금 세탁 방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NFT가 결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실무상으로 찾아보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언제냐가 궁금한 것인데 사실 이 투자 목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FATF나 아니면 이제 정부 당국에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한 적은 없고요. 다만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이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은 투자 목적이라 하면 단순한 미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지칭한다고 보기보다는 증권 등과 같은 금융투자 상품이나 금융자산을 염두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그 해석론은 앞으로도 계속 정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그 가상자산 규제는 아니고 저희가 통상적인 이제 금융 규제 그 일환으로서 증권 규제가 있는데요. 뭐 주식이나 뭐 채무증권이나 이런 사채 이런 것들이 이제 증권에 해당하는데 그런 그 증권 규제가 언제 이 NFT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많이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다른 국가들과 상당히 다르게 좀 독자적인 노선을 걸어가고 있는데 NFT에 대해서도 증권으로 보고 강력한 규제를 집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미국 외 대부분의 이제 선진국들에서는 NFT에 대해서 증권 규제를 일반적으로 적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2023년에 내놓았는데 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이제 개별적으로 살펴보고 규제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밝히면서 그 개념 요소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외의 다른 국가들이나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이 NFT가 증권에 해당하려면 상당히 이제 엄격한 기준, 뭐 주식이나 아니면 뭐 채무증권이나 뭐 투자계약증권이나 이런 그 전형적인 증권들의 그 요건들에 해당해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일반적인 NFT는 이제 증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가상자산 규제 관련된 이제 개관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게임 규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게임 규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자문을 많이 하면서 글로벌 게임 규제들을 많이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가 상당히 이제 유니크하고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이승민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우리나라에는 그 바다 이야기라는 사실 아주 큰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게임 규제가 발전을 해왔는데요. 이 게임 규제가 이제 NFT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려면 일단 크게 법적 이슈를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일단 그 NFT가 적용되는 그 컨텐츠가 게임물에 해당해서 게임 규제를 적용받는가가 먼저 쟁점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물이냐라는 그 아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그 쟁점이고, 다음으로 이제 이게 게임물에 해당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게 게임 규제가 적용이 되면 문제되는 규제가 이제 경품 규제가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행성 규제와 환경 규제가 부수적으로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게임물에 해당해서 그 게임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는 이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게임물의 정의는 조금 길게 되어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표기한 부분,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이제 게임물이라고 상당히 넓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도 이제 게임물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때는 이게 주된 요소가 오락적 요소인지에 따라서 게임물 해당 여부를 많이 살펴보고 있고요. 그 밖에도 그 유사한 컨텐츠가 이미 게임 규제를 이제 적용받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실무에서는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이제 메타버스가 게임물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기사들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문체부와 이제 과기부는 그 메타버스와 게임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에서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를 등급 분류 면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형 메타버스는 주 목적이 오락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초점이 맞춰진 메타버스를 일컫는다. 그리고 그 예시로서 이제 제페토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임과 메타버스 구분 가이드라인이 좀 지지부진하자 총리실의 조정으로 좀 더 속도를 내려고 한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메타버스가 이제 게임물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이제 결국 메타버스가 게임물에 해당한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다음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이 게임의 규제입니다. 이 게임 규제에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이제 경품 제공 규제입니다. 여기 게임산업법의 제28조 3호의 경품 규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문헌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 이제 경품 규제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그 뒤에 이제 단서로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경품 제공을 일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앞에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단서에서 나오는 것은 이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의 전체 이용과 게임물로 상당히 좀 제한적인 그 범위에서만 이 경품 제공이 가능하게끔 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경품의 종류나 지급 기준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이 밑에 그 게임산업법 시행령 제16조의 2입니다. 여기서 이제 쟁점이 되는 것은 그 메타버스에서 이제 NFT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게임물이라고 전제하에, 그러면은 이제 그 메타버스가 경품 등을 제공한 것이냐, 즉 NFT를 경품 등으로 봐서 그 NFT를 제공하는 게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가 쟁점이 되고요. 두 번째 쟁점은 그 NFT가 경품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그럼 경품 등을 제공한 것은 맞다. 근데 더 나아가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문헌이 있으니까 그럼 별도로 사행성을 조장해야 되는 요건이 필요한 것이냐라는 것이 두 번째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FT가 경품에 해당하는가에 관련해서 이제 경품에 관련된 그 여러 그 판시 사안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NFT를 경품으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근거, 그러니까 경품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유력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은 경품 등이란 게임물을 이용한 결과물로 게임물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해서 경품 등을 상당히 넓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 정의에 의하면 그냥 게임물에서 NFT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경우에는 다 그 NFT가 경품 등에 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법원 판결들 중에는 이제 이 경품 등의 그 정의를 조금 헌재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이 대법원 판결 이 두 개 중에 이제 앞에 걸 먼저 보시면은 그 어떠한 쿠폰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재산상 가치로 화체해줬다. 그래서 환가성을 가지겠다는 이유로 이제 경품으로 본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대법원 판결도 그 게임물의 뭐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이나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는지 여부, 그리고 실제로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들은 그 경품에 대해서 환가성이라는 요건이 이제 필요하다고 본 판결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올해 초에 이제 선고가 된 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이 판결이 사실 그 NFT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이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스카이피플이라는 그 게임사에서 내놓은 Five Stars for Clayton이라는 NFT 게임이 있었는데요. 그 게임에서는 이용자들이 이제 게임을 하면서 NFT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NFT는 이제 장비 아이템 같은 것들을 이제 NFT화한 거였는데요. 이러한 NFT가 그 경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이를 경품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경품으로 보았고요. 다만 이제 이 판결은 이제 1심 판결이고 그 대법원 판결이 나지는 않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쟁점이 되는 것이 그 사행성 조장이 별도 요건인가라는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품 제공에 해당하면은 무조건 위법이냐 아니면 별도로 사행성 조장을 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되냐라는 것이 문제인데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경품 제공이 곧 사행성 조장이다라고 해서 별도로 사행성 조장을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를 했고요.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고 이 사행성 조장 여부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규정을 위반해서 경품을 제공한 것이 이제 경품 제공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였고 그리고 그 밖에도 이 28조 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그 경품 제공은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판시한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행행위는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그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서 행위자에게 재산상 손실 또는 이익을 가져온 행위인데요. 그 NFT가 반드시 그 우연한 방법으로 얻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우연성을 반드시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제 이 사행행위 사행성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행성 조장이 별도 요건인가가 그 쟁점의 실익이 있는 건데요. 이 세 번째 대법원 판결도 보면은 결국에는 이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말 것은 이 게임물이 우연한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즉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물이지만 그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 이용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제공하는 경우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행성 조장 요건을 별도 요건으로 따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올해 1월에 이제 NFT 게임을 다뤘던 아까 말씀드린 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서는 결론적으로는 이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면서 경품 제공 행위는 그 자체로 사행성 조장 행위다라고 해서 사행성 조장을 별도로 따질 필요가 없다. 즉 게임에서 NFT를 제공하는 순간 그 게임은 금지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경품 규제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사행성 규제인데요. 사실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 블록체인 게임 또는 이제 NFT 게임, P2E 게임 여러 가지 이제 용어로 불리는데 이러한 게임들이 금지되는 이유가 이제 사행성 규제 때문이라고 알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보면 엄밀하게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행성의 정의가 자체가 보시면은 이 게임산업법 제2조를 보면은 사행성 게임물을 먼저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가나다라 마바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나목인데 그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이제 사행성 게임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8조에서도 2호랑 2호의 2에서도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게임 사업자의 의무로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은 이 조항의 사행행위나 사행성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같이 그 우연한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 득실을 가져오는 행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사행성의 개념에는 우연한 방법, 우연성이라는 부분이 요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NFT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얻는 방법을 결정하는 건 콘텐츠 사업자들이 결정하는 것이고 우연하게 얻을 수도 있고 우연하지 않은 방법, 예를 들어서 뭐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해서 얻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전략이나 실력 같은 요소를 바탕으로 얻게끔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연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사실 이 사행성 규제 위반되진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행성 규제는 NFT에도 적용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규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게임 규제인데요. 이제 환전 규제입니다. 이 환전 규제 같은 경우에는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유무형의 결과물이 단순히 이제 모든 게임 아이템, 모든 게임 머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행령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시행령 제18조의 3 부분을 보시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 머니가 1호에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3호 라목에 보시면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업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 아이템 등을 생산 획득하는 등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해서 생산 획득하는 게임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임머니에 대해서 이 환전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연적으로 얻은 게임머니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얻은 게임머니에 대해서 이 환전 규제가 적용된다는 점을 규정상 확인할 수 있고요. 대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이 2009년에 굉장히 이제 유명한 판결인데 리니지 게임물에서 그 얻을 수 있는 그 아덴이라는 게임 머니에 대한 판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형사 사건이었는데요. 피고인들은 이 아덴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나 또는 이제 직접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덴을 현금으로 이제 바꿔주는 역할을 한 건데요. 결론적으로 이 피고인들이 이제 이 환전 규제에 위반되는가라는 거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판단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덴은 우연하게 획득한 게임머니도 아니고 그 밖에 이제 게임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 비정상적으로 얻은 게임머니라든가 그런 적용 범위 내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전 규제가 이제 적용되는 게임머니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무죄다라고 판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NFT에 대해서 좀 적용을 해보면 이 환전 규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이 특정한 시행령 범위에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NFT를 금지하는 규제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NFT가 뭐 현금으로 이제 환전이 된다든가 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규제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법적 검토였고요. 이제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제 규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내에서 NFT 아이템의 허용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술적 중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NFT 기술 자체는 위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그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NFT가 이제 블록체인의 기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혁신적인 잠재력을 보유해서 이를 NFT를 위법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규제만 갖춘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만 한다면 NFT 아이템을 메타버스나 기타 콘텐츠에서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구체적인 규제 방향으로서는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가상자산 규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는 것으로 하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NFT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상자산 규제를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펑저블 토큰과 상당히 유사하거나 증권에 해당한다 같은 그런 NFT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 규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게임의 분리 방안을 통해서 그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는 그 방안으로 이제 고려 가능한데요. 다만 이제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처방책이기 때문에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와 게임물 사이에는 경계가 모호하고 규제 차익과 형평성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 있는 미니게임도 사실 게임 규제가 적용돼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선정성이나 사행성, 그다음에 과몰입 중독 요소 이런 부분들은 게임 규제가 적용돼서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게임 규제를 개선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제 순전히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 NFT의 전면 금지를 그에 근거가 되는 것은 현재 게임 산업법의 경품 규제입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경품 제공을 오히려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현재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이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우연적인 방법으로 NFT를 얻을 수 있거나 아니면 뭐 베팅 배당을 해서 얻을 수 있거나 기타 사행위 영업을 통해 모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NFT를 얻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야 되는 그 근거들이 있는데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NFT를 완전히 열어놓을 거냐라고 하면 이제 NFT에 대한 뭐 투기 과열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기 시행 단계에서는 이제 영업행위 규제를 같이 수반해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에 이를 모니터링해서 완화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NFT를 얻을 수 있는 뭐 나이를 제한한다든가 뭐 기존의 이제 경품 규제처럼 경품 구매 한도, 경품 가액을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그 컨텐츠 내에서 뭐 그런 뭐 아이템을 살 수 있는 이용자들의 구매 한도 같은 것을 제한을 해서 많은 돈을 이제 쓰지 못하게 하든가 여러 가지 이제 영업행위 규제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메타버스 내 미니게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 도입이 필요하긴 한데 그 이용자 수나 매출 비중 등에 비춰서 좀 차등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경품 규제 외에 다른 게임 규제들은 NFT를 직접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메타버스 내 미니게임의 경우에는 모든 게임을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뭐 이용자 수나 뭐 청소년 이용 여부, 그다음에 유료 게임 여부, 매출 비중 등 제방 요소를 고려해서 게임 산업법의 각종 규제들을 차등 규제 도입하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규제 방향은 당연하게도 이제 메타버스 내 미니 게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게임물에 적용되어야 그게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발표자의 토론, 이제 발표 아주 상세한 내용인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약간 이번 그 세미나 구성을 좀 아쉬운 것이 차라리 두 분 중에 한 분만 모시고 이 라운드 테이블 형태로 하고 또 다른 한 분은 3차에 모셔서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두 분의 이야기를 깊게 듣고 또 깊이 있는 토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지금 저희가 3시에 다른 분과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간을 칼같이 맞춰야 되는 제약이 있는 그런 좋은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토론자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쉽겠지만 그래도 한 7분 정도의 그 좀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지평 신용호라고 합니다. 김영준 변호사님께서 사실 그 NFT 기술적 내용과 가상자산법, 이용자 보호법, 게임산업법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디테일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사실 토론거리가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몇 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고 뭐 간단한 이슈 레이징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쟁점을 보면 그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법률 정의상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뭐 외국 페데프나 또는 우리나라 금융위원회 그 유권 해석상 투자 결제 목적인 경우에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태도를 보이고 있고요. 그 유럽 미카의 해외 입법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NFT 민팅을 고려하면 투자 결제에 이용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법을 통해서 이걸 명확하게 하고 어떤 법적 불확실성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약에 입법이 안 된 상태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금 세탁 방지 목적을 고려할 때 좁게 해석될 필요가 있고, 즉 다시 말해서 자금 세탁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이제 규제
이제 해서 그 특검법 규제를 이제 적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현재도 사실 미술품이 뭐 투자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고요. 자금 세탁 우려도 있는데 그렇다고 이제 바로 규제가 가해지진 않거든요. 근데 미술품을 민팅한 NFT에만 그걸 규제를 한다면 굳이 형평에 어긋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뭐 굳이 상상력을 발휘하자면 그 결제 수단으로서 동일한 형태의 NFT를 이제 대량으로 발행하고 이제 그 뭐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우려를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규제가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EU 미카에서도 그 현재 미카 법안이 이제 확정돼서 이제 시행 예정이지만 그 뭐 유럽 위원회 차원에서 어떤 포괄적인 평가를 준비하고 NFT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의 새로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입법이 필요하든지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 우리 나라 당국도 좀 살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게임 산업법 관련해서는 여러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복잡하고 엄격한 게임 산업법 규제에 대해서 그 김영준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 그 국회에서도 사실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되어 있고 2020년 12월에는 이상한 의원이 발의했고 그 2023년 1월 지난 1월에는 하태경 의원이 그 게임 산업법 전부 개정안을 이제 했습니다. 특히 눈여겨 볼 것은 이제 경품에 관한 것인데요. 이 각 두 법안에서는 이 경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태경 안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유치 홍보 등을 위해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선언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원 의원 안 같은 경우에는 여기 플러스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품은 또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두 법안 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태경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아예 사행성 조장 우려에 관한 부분도 제외돼서 굉장히 전향적인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 만약에 이런 입법이 되었을 때 그 어떤 그 뭐 부작용이 있을지 또는 이런 입법 방향이 바른지 이제 올바른지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사행성 관련한 거는 김 변호사님께서도 직접적인 그 NFT 그 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라고 이제 말씀 주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하태경 의원안 같은 경우에 그 보통 사행성 얘기하는데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그 베팅, 우연성, 황금성을 얘기하는데 그 현행법에서는 이제 베팅 또는 황금성 또는 우연성 또는 황금성으로 좀 상당히 넓게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이제 범위를 넓게 잡고 있는데 이게 좀 다소 좁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후에 NFT 규제에 있어서 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추후 이게 게임 산업법에서는 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규제를 좀 자제하고 이제 사행산업통감독위원회법에서 행위로 아예 한꺼번에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메타버스 게임물의 범위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 잘 주셨는데요. 그 개념적으로 메타버스는 어떤 공간, 가상의 공간적 개념이고 게임은 콘텐츠 또의 개념으로 두 개 좀 구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어떤 게임 요소가 거의 이제 주된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 게임 산업법 적용, 게임물로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그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메타버스 이를테면 제페토 안에서 다양한 형태의 입점 미니 게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래서 일정한 어떤 현재 이런 입법이나 규제 완화는 좀 다소 초기 단계일 수도 있는데 그 저작권법의 OS 책임 제한과 같이 그 메타버스가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러면 그 미니 게임에서 일일이 다 면책을 준다기보다는 일정한 그 고지와 또는 기술적 조치를 취했을 때 면책되는 한 방안을 둔다면 그 메타버스 플랫폼 발전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여담으로 제페토 이용 약관 한번 살펴봤는데 제페토 스튜디오 이용 약관에 이제 현금화 제한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 사행성 제한이라든가 또는 경품 제한에 관한 부분들이 좀 상세하게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자유규제 이승민 교수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자유규제 차원에서 좀 더 업계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플러스 하나 말씀드리면
이 NFT가 게임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용되려면 이런 이종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뭐 법제도 차원은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상호 운용성 부분이 좀 발전됐을 때 좀 더 NFT 게임에 대한 이제 NFT에 대한 게임 속에서 NFT에 대한 어떤 활용도가 높아지고, 거기서 법제도적인 규제 완화 부분가 좀 더 박차를 가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우리 참고로 우리 심 변호사님은 제가 해마다 이렇게 우리 포럼에 모시는 분인데 공학적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이라서 항상 유용한 토론을 제공해 주신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발표자께서 죄송하지만 3분 내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신용우 변호사님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저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고요. 변호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모두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메타버스와 이제 게임 관련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말씀 주셨던 내용들 중에서 이제 입법 측면에서 이제 이 경품을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을 하고 이걸 예외적으로 이제 금지하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입법 방향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 사행성 조장에 대한 우려는 유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사행성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경품 제공 같은 경우에는 금지가 되는 게 타당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고요. 다만 사행성의 의미라는 것이 이제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우연하게 얻은 우연한 방법으로 얻은 NFT를 말했을 때 그게 이제 사행성이 있는 것이지, 그냥 NFT 제공만으로는 사행성 조장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좀 중요하게 주목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도 그러한 이제 사행성 조장류의 경품 제공을 배제한다면 저는 일반적으로 좀 허용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초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종의 영업행위 규제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서 이용자의 나이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은 경품 가액의 한도를 둔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우려사항들을 줄이면서도 NFT를 활용한 그런 혁신들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주 짧게 잘 정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참 오늘 발표는 여러모로 아깝습니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참 아까운 발표여서요. 제가 참 아쉬운데 다음에 뭔가 라운드 테이블이라도 한번 마련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플로어에서 우리 일주제 관련돼서 코멘트가 있으셨어요. 이흥주 선생님께서 게임과 웹툰은 분명히 구분된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게임은 반드시 플레이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지만 웹툰은 목표가 없어도 다양한 스토리로 이어져도 나름의 재미를 주지 않을까 싶다. 이런 구별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저도 이 분야의 오늘 두 주제 모두에 대해서 오랜 기간 연구한 사람으로서 할 말이 많지만 제가 할 말은 별도의 책이나 유튜브로 전달을 해드리기로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주제에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들의 이해 편의를 한 말만 말씀드리면, 우리 특근법이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의 가상자산에서는요, 각 목에서 게임머니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FT가 만약에 게임머니 또는 아이템이라면 게임법이 적용이 되고 가상자산법은 적용이 안 되고, 반대라면 또 게임법이 적용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드리고자 하는 말인데요. 제가 어떤 정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런 질문 하나 드리면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임 내에서 몹을 열심히 때려잡아서 NFT 투구를 하나 받으면 요행에 의지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강화되는가? 라는 질문을 드리고요. 아마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법제도 분과 토론은 발표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3차 세미나 10월 말에 있을 예정인데요. 그때 또 이와 비슷한 재밌는 주제와 또 훌륭하신 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